감사합니다. 한 단어가 빠졌어. 젊은 것들이여 감사합니다. 새롭고 당당한 그대들의 행진 서로 연대하고 즐기고 의지하며 희망하는 법을 알게 해줬네. 그대 노래는 나의 노래, 그대가 추는 춤은 우리들의 춤, 그대들을 우리 곁에 두신 삶이여, 오 삶이여 감사합니다. 그대 노래는 나의 노래, 그대가 추는 춤은 우리들의 춤, 그대들을 우리 곁에 두신 삶이여, 오 삶이여 감사합니다. 오 삶이여 감사합니다. 릴렉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내가 아니 일이 진짜 복잡하게 됐어. 내가 이제 어저께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잖아. 이제 내가 올해 새로운 목표, 올해 새로운 목표가 수요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 왜냐하면 그 신천지 무슨 모임이 매주 수요일에 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교회에서 이제 그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수요 예배를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 예배를 가는 길에 전화를 받았어. 그 안희정 지사 그 일정팀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22일 날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날 막 대선 후보 출정식을 해가지고 너무 지사님이 피곤하실 것 같대. 그래갖고 1시간만 하라는 거야. 그거 내가 공부의 신 방송은 얼마나 할 거냐. 그거랑 똑같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끊었어. 그래놓고 이제 내가 그 공부의 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어제 진짜 순수하게 그 공부의 신 방송에 안희정 지사가 나와서 몇 시간 방송을 하나 그것만 내가 확인하려고 방송을 켜놨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우리 신랑이 어저께 당신 이 뉴스 봤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뭔데 했더니 최태원이랑 박근혜랑 사면 거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봤단 얘기잖아. 뉴스를 읽어주는 거야. 뉴스를 막 읽어주고 그 다음에 딸내미가 와갖고 드라마를 본다니까 소리 크게 해서 보라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 2시간 동안 방송 보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이 양김씨한테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오늘 아침에 밥을 뭐 먹었는 줄 알아 내가? 차가운 꽃감. 냉장고에서 꺼낸 꽃감 2개가 아침이었어. 그 속이 추워가지고 내가 딸내미 먹는 우동 국물 얻어 먹었잖아. 싸늘했다. 오늘 아침 밥상이 싸늘했어. 내가 22일 날 그 안희정 지사를 만나러 가면 내 또 자존심상 공부의 신 방송보단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저기 나가란다고 나오겠어? 2시간은 버텨야지. 그러다 하트가 뜨겠지 눈에. 그럼 신랑이 열 받겠지. 그리고 다음날부터 한 달은 밥을 안 주겠지. 그래서 그냥 어저께 그 공부의 신 방송을 재방송 틀어주고 그냥 우리가 가는 건 없던 일로 할까. 아니 그게 저기 왕복 6시간인데 6시간을 들이고 가가지고 그거 1시간만 방송을 하는 것도 참 그렇고 말이야.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자신도 없고. 아니 내가 나도 모르게 막 관사를 전거하고 나는 못 나간다 막 이러면서 진상 부리면 어떡해. 그리고 그렇게 진상 부리다가 또 걸려가지고 또 우리 신랑한테 한 달은 굶을 텐데. 내가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아. 그치? 1시간 너무 짧지? 아니 어떻게 1시간만 1시간만 하랄 수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다. 그 일정팀한테. 안희정 지사님도 동의하신 거냐? 그때 얘네들이 말을 얼버무려. 그런 걸로 봐서 안 지사는 모르게 안희정 지사는 모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일정을 1시간으로 자르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뭐라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 사고방식이죠. 예, 공무원들이 막 알아서 커트하는 거야.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옛날에 안희정 지사 만나러 갔을 때 그때 1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1시간만 잡고 갔다? 그리고 막 서둘러서 끝냈어. 근데 안희정 지사가 왜 벌써 가냐는 거야. 그리고 아니 1시간밖에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랬더니만 막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더 하자고 막. 근데 그때도 그 공무원들이 잘랐단 말이야 내부에서. 이번에도 보니까 내가 이거 안희정 지사님의 뜻이 분명하냐? 그랬더니만 대답을 얼버무려.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커트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절대 밥을 굶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안희정 지사님한테 망치부인 방송에 2시간을 출연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2시간을 출연하겠다라고 약속하면 내가 가고 아니면 안 가. 안희정 지사가 이 2시간 동안 출연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고 그렇게 이제 출연하겠다는 게 안 하면 나도 안 가. 아니 내가 왕복 6시간을 갔다가 내가 이게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절박함을 뚫고 내가 가는 건데. 안 그래? 그래서 2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안 갈 거야 나. 그냥 공부의 신 방송을 재방송 틀어줄 거야. 아니 뭐 피곤해서 그런다는데 어떡하겠어. 쉬시라고. 아니 거기까지 가가지고 1시간 방송할 거면 그리고 내가 떨려갖고 1시간 동안 정신도 못 차릴 텐데 1시간을 지나야 정신을 차릴 거 아니야. 안 그래?
제정신도 못 차리고 그 1시간은 지나야지 정신이 이제 막 돌아올 텐데 그때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그거 못 나간다고 거기서 진상짓을 하다가 또 우리 신랑이 그걸 다 지켜보고 내가 이놈의 마누라를 한 달을 굶겨야지. 그럼 내가 이제 쫄쫄 굶을 텐데. 아니 몰라. 저기 뭐야 1시간만 방송하라 그러면 나는 안 갈 거야. 최소한 2시간은 방송을 하겠다라는 그 저기 약속을 해야 내가 갈 거야. 응. 네. 일단 1시간만 하겠다라고 들어가서 버티는 방법도 있어. 알았다. 1시간만 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막 재지 끌어낼 때까지 버티면서 이제 막 2시간을 방송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아이 자존심 있지. 내가 밥을 한 달을 굶을 각오라고 가는데, 내가 그렇게 질질 끌려 나와야 되겠어? 아 몰라. 그나저나 어제 이제 그 방송을 봤잖아. 내가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내가 진짜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공부의 신 방송에 몇 시간 출연했나. 내가 이제 그걸 보려고 본 거야. 근데 그냥 어찌나 뉴스를 읽어주고 옆에서 떠들어대고 말을 시키고. 내가 지난번에 이제 그 저기 2011년에 안희정 지사 보러 갔을 때 그때도 우리 신랑이 전화를 20통은 했어. 내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언제 올라오냐고 전화를 해가지고 아휴 내가 그래갖고 그때 개고생을 했는데 내 이번에는 오고 가면서 방송을 할 거야. 그때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모바일 방송이 좀 불안정했어요. 예. 그리고 2011년에 내가 오고 가면서 내가 모바일 방송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모바일 방송을 내가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밴을 타고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밴 타고 가면서 방송하고 오면서 방송하고 내가 그럴 거야. 예. 내가 볼 땐 그건 질투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신랑이 질투를 해서 그러는갑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전적이 좀 화려하잖아. 그 저기 99년 만두 사건 아나? 아니야 2000년이었어. 2001년 봄이었구나. 2001년 봄 만두 사건. 저기 뭐야 파출소 진상 사건. 그때 내가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 딸내미가 이제 16개월이 됐는데 어린이집에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내가 못 보낸다. 난 24개월까지 내가 키울 거다. 그래서 막 버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안 된다. 너보다도 안전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딱 가서 보니까 집보다 낫더라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 어린이집에서 그 소변도 다 가리고 그 저기 우유도 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랑이 너는 잘하는 게 돈 벌어오는 거니까 가서 돈을 벌어와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그 교차로를 이제 가지러 우리 집 앞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싹 가져갔더라고. 그래 이제 창동역에 가면 이제 그 또 새로 신문들이 나오니까 내가 이제 창동역에 내가 이제 저기 뭐야 교차로를 가지러 간 거야. 갔는데 이제 또 일단 교차로 가기 전에 그때 아주 맛있는 만두집이 있어서 창동역에 북경만두라고. 이제 북경만두를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만두를 사서 딱 먹으면서 이제 내가 교차로로 다가가고 있는데 아니 그때 옆에서 웬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거 내놔! 무슨 소리를 질러. 그래서 딱 보니까 이 아줌마가 보니까 딱 노는 아줌마야. 벨벳으로 비로도라고도 하지. 그 약간 이렇게 윤기가 흐르는 그 야사시한 옷으로 이렇게 이너 같은 치마를 입고 이 아줌마가 그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놈하고 보니까 그 놈은 딱 봐도 제비족이야. 둘이 뭔가 사연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제비족 있는 젊은 새끼가 그 아줌마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이제 너 남편한테 일르겠다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여자가 그 전화를 막 내놓으라고 막 그러는데 이 새끼가 막 안 주면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지. 아, 내가 모른 척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어쨌거나 그 여자 물건을 뺏어가지고 그럼 되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만두를 딱 물고 다가갔지. 삐리비리비 삐삐삐 바람이 쫙 부은 거야 창동역에. 그래서 내가 이제 야 돌려줘. 그랬더니 걔가 그런가 아줌마가 뭔데 끼어들어 이러는 거야. 그때 그랬지 아줌마니까 끼어들지 돌려줘. 그래서 내가 이제 만두를 물고 그랬어.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들면서 돌려줘 막 이런 거야. 근데 이제 이 새끼가 안 돌려주려고 막 그랬는데 내가 딱 112에 전화를 했지. 여기 창동역 뭐 땡땡마트 앞인데요. 웬 놈이 부녀자에게서 물건을 뺏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그놈이 전화기를 확 던지고 냅다 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일단 그 마트로 들어갔어. 그 편의점으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근데 묻지도 않았어. 뻔해. 딱 봐도 이제 보니까 이 아줌마가 그 제비족하고 이제 사고를 쳤고 그 새끼가 부인 남편한테 이제 신고한다. 협박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도 내가 이제 어쨌거나 약자 편을 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여자더러 경찰이 오면 가서 사실대로 말하세요. 그 문제는 뭐냐? 그때 이 파출소 앞에 프랜카드로 3분 안에 출동합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다 돼 있었어. 국민의 지팡이 3분 안에 출동합니다. 근데 5분이 되도록 경찰이 안 온 거야. 문제는 거기 있었지. 그래갖고 내가 파출소를 쳐들어갔잖아. 아니 내가 신고한 게 5분이 됐는데 왜 3분 안에 출동을 안 했냐? 그러면 여기 프랜카드를 떼라. 이거는 시민에 대한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진상을 부려가지고 내 주민번호를 가지고 이제 신랑을 찾아내더니 사모님 좀 데려가라고. 왜냐 우리 신랑한테 이제 파출소에서 이제 끌려 나왔잖아. 그 뒤로 우리 신랑이 이제 내가 관공서에만 들어가면 진상을 부릴까봐. 그래서 신랑이 이제 계속 전화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2001년 봄 만두 진상 사건이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신랑이 뭐 이렇게 질투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서 이제 진상 부릴까봐. 그게 또 자기가 그 먼 데까지 와서 또 끌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갑다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아무래도 관공서를 가니까, 예. 이 빨갱이 하트, 직방송함? 엠마, 네가 뭔데 나한테 그 저기 하트를 날리고 지랄해, 엠마. 나 임자 있는 몸이야. 요즘 새끼들은 눈이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무 때나 하트를 날리고 지랄이야.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임마. 꺼져. 예. 중계방에서 어떤 놈이 나한테 하트를 날렸어요. 예. 좌우지간 내가 진짜 한 달을 굶을 각오를 하고 거길 가야 됐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 차가운 꽃감 먹었다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진짜 차가운 꽃감을 아침으로 먹고 딸내미 우동 국물을 내가 얻어 마셨어. 내가 진짜 한 달은 굶을 각오를 하고 거길 가야 됐는데 1시간만 방송하자니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희정 지사 일정 팀에서 우리 방송을 이제 깔라고 그랬나봐. 원래 이제 방송에 출연 안 시키려고 계속 미뤘었나봐. 근데 어느 날 안희정 지사가 왜 망치부인 방송에 출연 안 하냐고 물어보더래. 그러니까 이제 망치부인 방송에 출연 안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보니까 안희정 지사님 사모님하고 사모님 친구하고 계속 괴롭혔나봐, 안 지사를. 그러니까 이제 안 지사는 이제나 저제나 출연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날짜를 이제 그 일정팀에서 깐 거야. 그래갖고 왜 출연 안 하냐고 이제 물어봤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정이 잡힌 거래. 이번 일정이 그렇게 잡혔는데 그렇게 그나마 잡힌 일정도 얘네들이 이제 1시간만 하려고 이제 또 막 실실 작업을 거는 거지. 내 이번에는 안 돼. 내 이번에는 내 분명하게 내가 물러서지 않겠어. 2시간은 해야 돼. 내가 1시간은 정신을 못 차릴 거고 정신 차리면 1시간은 지날 텐데
적어도 1시간은 제대로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이번엔 2시간 방송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공부의 신 재방송 틀어버릴 거야. 예. 그 자주가 어저께 공부의 신을 보니까 이거 안희정 지사 여러분 어때요? 어제 보니까 어땠어요? 어저께 보니까 왜 망치가 안희정한테 관심 있는지 느낌이 딱 오지? 어저께 방송 보니까 안희정 지사 망치가 왜 안희정 지사한테 관심을 가졌는지 알만하지? 근데 내가 왜 그 안희정 지사를 위험한 기회라고 했나? 느낌도 오지 않아? 어제 그 공부의 신 방송에, 예, 왜 망치가 이 사람은 좀 위험한 기회다라고 얘기했는지 좀 감이 오지? 아이고, 사람 안 되겠던데? 아유, 예. 그 막, 16살 때부터 혁명한다고, 아유. 응? 그리고는 막, 고등학교 때려치고선, 대학생들 따라다니면서 학생운동하고, 그리고 학생운동 한다고 막, 8개월 공부해갖고 고대 들어가고 막, 아유, 진짜 재수뽕이야. 거기다가 그 얼굴에 노숙도 하고, 예. 아이, 사람 못 쓰겠어. 아유, 이게 보기하고 달라. 이 보기하고 달라. 아주 위험해. 위험인물이야. 몹쓸 사람이야. 예, 아주, 많은 대한의 젊은이들에게, 자괴감을 줄 사람이야. 내가 이럴라고, 16년을 공부했나? 누구누구는 8개월 공부해서 고대 갔다는데, 하늘이 이불이라는 동. 아유, 위험해, 위험해. 노숙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 예.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마음이 심란해. 착잡하고, 이거 가서 이거 정신을 차릴 수 있을래나. 아니, 그니까 이제, 내가 이제 눈에 하트 뜨는 건 어떻게 이걸로 가려보고, 이걸로 가리고, 이제 또 얼굴이 또 새빨갛게 달아올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가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복면을 쓰고, 내가 이제 가면, 안희정 지사가 얼마나 놀래겠어. 이게 뭐야?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아씨. 그때도 활활 타올라가지고, 나 문재인 후보하고 방송할 때가 불타는 고구마였나? 그 문재인 후보하고 그때 방송할 때가 불타는 고구마였지? 그래가지고 막, 아니야, 안희정 지사랑 할 때 먼저 한번 탔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랑 방송할 때도 불타는 고구마, 막 사람들이 망치 부인님 터지는 줄 알았어요. 새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심란하다. 이 일을 어이 앓고. 내가 한 달을 굶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데, 심란하다. 심란하다. 2시간 확보 안 해주면 내가 안 갈 거야, 내가 진짜. 머리 아파. 이 영상은 우리 시청자분이 우리 시청자분이 세월호 천일에 만들어봤습니다 하면서 보내준 영상입니다. 다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금속노조, 예,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예, 몸집회 공구 가방이라는 분들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그 세월호 기념 노래를 일동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내고 이런 문자가 왔어요. 망치님, 2013년부터 쌓아온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차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기자회견문.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2013년부터 노동자의 지위,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온 거야. 근데 1차 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까지 포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문을 보내오셨어요. 간접 고용 철폐, 위장 도급 분쇄, 정규직 쟁취. 우리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다. 2017년 1월 12일 오늘 사법부는 삼성의 위장 도급 불법 파견을 합법으로 둔갑시켰다. 삼성전자 서비스 원청이 그간 노동자를 직접 관리 감독해온 진실을 은폐한 것이다. 모든 실체적 진실은 위장 도급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는 그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원청의 직간접적 업무 지휘 아래 삼성마크가 달린 옷을 입고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급한 공구로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시한 고객의 집에 방문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만을 수리하고 수리비를 삼성전자 서비스에 입금해 왔다.
수차례의 단체 교섭 과정에서도 협력업체는 노동자의 임금, 노동조건, 휴일 등에 관해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이 밝혀져 왔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 분명한 위장 도급의 증거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법부의 판결은 간접 고용을 확산하고 불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삼성에 대한 면죄부다. 삼성은 불법 파견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일절 지지 않은 채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이 비용을 절감하는 동안 삼성전자 서비스 하청 노동자의 삶은 어떠했는가?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는 다 녹아있는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비수수기에는 생활고를 겪고 성수기에는 살인적인 초과 노동을 해야 했다. 삼성의 실적 압박 속에 성수기 휴일 없이 주 120시간을 일해도 시간 외 근로수당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강제산행, 자아비판, 인민재판식 대책서 발표 등 인권을 유린당해 왔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다쳐야만 했다. 비록 사법부는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불법 파견이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서비스업계에 만연한 간접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항소를 제기할 것이며 직접적인 정규직 전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원청이 위험과 책임, 비용과 손실을 외부로, 이윤만을 내부로 돌린 결과 하청 노동자는 노동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사용자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기업들은 경영에 따른 위험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기 마련이다. 이제 이런 재벌 천국 세상을 끝장내어야 한다. 이에 우리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다. 위장 도급 끝장내고 직접 고용 쟁취하자. 하나, 간접 고용은 재벌 체계가 만든 적폐 그 자체다. 간접 고용 철폐하자. 하나,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세상을 바꾸자. 2017년 1월 12일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아까 오전 11시 반에 받은 문건이었습니다.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세월호 1000일 기념으로 이분들이 만들어서 보내주신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몸짓을 보고 계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 지위 획득을 위한 투쟁을 응원합니다. 예.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이모티콘 3개까지 지금 용서해 드릴 테니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국민기업 삼성전자 서비스주의 노동자들이십니다. 아무리 이재용과 그 일당이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국민기업 삼성전자 서비스주의 노동자십니다. 힘내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왜냐고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삼성전자 서비스주의 노동자 여러분,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우리 일찍이 약속했잖아요? 그죠? 힘들 내시고요. 예. 이 노래가 주는 어떤 강한 울림이 더욱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세월호 사건은 단지 이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아니다. 이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적폐가, 우리 사회에 쌓이고 쌓인 적폐가 터진 사건이에요.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져야 될 사건인데 그 세월호에서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세월호 투쟁은 사실 그 모든 곳의 희망이고, 그 세월호 투쟁을 끝내지 않는 게 대한민국을 지금 바꿔가고 있다는 거. 정말 기적의 시작이 세월호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세월호에서 희생된 우리 학생들이, 저는 예수라고 생각해요. 세월호에서 희생된 학생들이 예수님이고, 그들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부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이 삼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관해서 한번 권영철의 Y뉴스 듣고 갈게요. 예.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 저 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금 8시 반이니까 딱 1시간 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나가죠. 예, 소환되죠. 신분이 피의자. 참고인 아니고 피의자 신분. 네. 사실은 이게 빠르다면 빠른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갑작스럽게 소환을 확 해버리는 거라. 이게 특검이 수사 착수한 지 23일 만이거든요. 통상의 검찰 수사 패턴과는 엄청난 속도전입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 공여가 될지 제3자 뇌물 공여가 될지 기타 혐의가 추가될지 소환 조사해 본 뒤에 판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의미가 있는 게 뇌물 공여라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제3자 뇌물 공여는 제3자 뇌물 제공 형법 제130조가 적용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는 박영수 특검은 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이렇게 초고속으로 소환했는가? 오늘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는 거죠? 네. 예, 일단 3주 만에 소환이라면 빠른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일단 이렇게 빠르게 소환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의 최종 목표는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특검의 수사는 1차 수사기간이 70일이 되는 오는 2월 28일로 끝납니다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설날 연휴 이전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설 연휴 이전이면은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뭐 이번 주에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결단을 하지 않겠냐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원래 특검 수사라는 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혐의가 좀 약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점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는데 결국 칼끝까지 거의 왔다는 거군요. 칼끝이 그 정점을 향해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다른 대기업으로 옮겨가기 위한 수순이다. 예. 삼성 수사를 보면은 방금 이제 김현정 앵커가 얘기한 사다리 타기 수법이라 그럽니다.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끝으로 이제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는 끝나거든요. 예. 특검은 이어서 이제 롯데그룹과 SK그룹 등 다른 기업체로 수사를 전환할 방침입니다. 뇌물 수수가 됐건 제3자 뇌물 제공이 됐건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수사 직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에게 이 부회장을 부르면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조사를 마치고 봐야 한다라고 봐야 얘기를 한다. 했습니다. 수사를 하는 도중에 긴급 체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다는 얘기고요. 이규철 특검보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에 삼성 측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이 부회장을 일단 기각시킨 뒤에 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중견법조인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박영수 특검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한다. 빠르면 이번 주말쯤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관측됩니다. 조사받으러 들어갔다가 바로 거기서 긴급 체포는 아니지만 네. 주말쯤에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네. 세 번째는요. 특검 수사가 종반전을 이제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아직 중반 절반도 더 지나지 않았지만 수사는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수사 그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거예요? 시간이 70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10일 정도는 기소를 위한 준비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특검이 목표로 세운 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국정농단의 주역 김기춘, 우병우 두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 법꾸라지. 그리고 삼성의 합병과 관련된 특혜 여부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맞아요. 뭐 세월호 7시간 규명과 이대 부정 입학도 수사 대상이지만은 앞에 세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의 수사 연장은 없다는 자세로 수사팀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나라나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수사 연장은 없다는 쪽으로 예. 빨리빨리 진행시키고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어떤 대가성 여부, 요거는 입증이 지금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뇌물 공여 피의자로 규정한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걸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삼성에서는 시기적으로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삥을 뜯겼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피해자다 우리도. 아니 우리가 이거 돈 내라고 하는데 안 내면은 그다음에 무슨 보복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낸 것뿐이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다. 이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합병 결의가 7월 17일인데 박 대통령이 7월 25일 두 번째로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서 초등학교 선생이 초등학생을 쪼듯이 그렇게 심하게 쪼았다 그럽니다. 진짜 쪼았다는 표현이 방송으로 예. 적절하지 않고 다그쳤다 뭐 이렇게 하시죠. 다그치고 압박했다는 얘기인데 예. 그게 가장 빨리 와닿기 때문에 엄하게 다그쳤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누렇게 떠서 나와서 예. 왜 이런지 알아봐라. 그래서 최순실이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이제 삼성이 주장이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건 그렇지만은 국민연금이 최대 6천억 원대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합병 특혜를 봐줬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미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전 수석이 구속된 만큼 그 부분을 밝히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제 소환되는 겁니까? 주말은 조금 빠를 듯하고요. 다음 주 초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초에. 특검이 이미 지금 김종덕 전 장관 등 3명을 구속했잖아요. 그렇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예. 한 명. 그래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입장입니다. 아하.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씨가 이번에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일이죠. 근데 이제 김기춘 전 실장, 법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특검 수사도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우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소홀하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김 전 실장 다음이기 때문에 미진한 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특검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한 뒤에 예. 특검의 화력이 우전 수석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허. 특검의 수사 인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네.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수사팀장이 혹시 어떤 우병우 수석과의 친분 때문에 수사를 소홀히 그쪽은 좀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저도 그런 비판 때문에 여러 경로로 특검 쪽의 의지와 수사 방향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예. 특검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고하다. 예, 특검팀 핵심 관계자에게 우병우와 친한 사람이 많아서 수사가 좀 느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예 직설적으로 물으셨어요? 우병우부터 수사하면 되겠나 순서가 다 있다. 아. 지금 이 마당에 검사나 수사관들 보는 눈이 많은데 예. 사적인 관계로 일을 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또 우병우와 친분이 없는 특검부와 검사가 수사를 맡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말아라. 우병우 전 수석은 어떤 혐의를 지금 특검에서는 잡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직권 남용이 가장 확실합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세월호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검사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거기 검찰의 중립을 해치는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게 관행화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의식을 못 느껴서 그렇지 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우전 수석이 마지못해 인정하는 대목 잠시 들어보시죠. 예.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6월 5일 날 압수수색을 들어가죠. 이때 통화했던 검사가 윤대진 검사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제? 예, 윤대진도 있습니다. 윤대진 검사하고 있습니다. 통화하셨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특검에서 윤대진 검사하고 대진 우전 수석은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밀지 않으면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모른다고 빠져나가죠. 근데 그렇죠. 윤대진이라고 물으니까 인정하죠. 그럴 수 있다라고 빠져나가죠. 예. 그리고 우병우와 최순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과제입니다. 예. 김기춘 전 실장은 우병우를 대통령의 지시로 만났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우병우는 김 전 실장이 추천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혹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차은택 씨 사례가 똑같습니다. 아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특혜 인사의 패턴이 딱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연관 관계가 밝혀져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는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공모관계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도 여전히 우병우의 수족들, 그 사단들이 설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전 수석에 대한 특검 수사와 함께 이 우병우 사단에 대한 정리도 좀 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꼭 반드시 선행돼야 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늘의 Y뉴스. 잠시 후면 이재용 부회장 특검 나갑니다. 예. 왜 이렇게 빠르게 소환하는가? 그 뒷사정. 권영철 선임 기자가 짚어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재용이 구속돼야 하는가?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게 우리가 세뇌당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건희가 곧 삼성이다. 그죠? 근데 그 이건희가 곧 삼성인데 그걸 이재용이 물려받았으니까 이재용이 곧 삼성이다. 라고 우리가 세뇌를 당한 거야. 그죠? 자, 문제는 뭐냐? 이번에 이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이 얽혀있는 이 사건의 본질은 지금 이제 이재용이, 그러니까 이건희가 몇 년 전에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죽었다는 설도 파다한데 좌우지간 뭐 생명 유지 장치를 쓰고 있는 모양이야. 그 이재용이 살아있을 때 상속을 해야 이재용이가 상속세를 안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이재용이 아버지의 지분을 이제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속을 받으려면 지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재용이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인가의 그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이제 이재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이제 이 자회사들끼리 합병을 추진한 거잖아. 자회사들끼리 합병을 추진하는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이제 합병을 하는 거야. 근데 제일모직은 실제로 삼성물산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더 낮았는데 이 삼성물산의 주식 가치를 더 다운시켜서 둘이 비슷한 것처럼, 심지어는 제일모직이 더 가치가 큰 것처럼 이 숫자 노름을 해가지고 이재용에게 삼성을 넘긴 거잖아. 삼성의 경영권을. 근데 그때 이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다 반대를 했어. 근데 최대 주주가 누구였냐? 국민연금이야.
그러면 국민연금이 왜 최대 주주가 됐는지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그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다운시키는 거에 동의를 해줘야만 이재용이 그 제일모직 지분을 가지고 삼성의 대빵을 먹는 건데, 이 국민연금이 그걸 받아줬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삼성물산의 주식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다가 주식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의 가치가 약 5천억이 날아가 버린 거야. 5천억이 날아가 버리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 5천억이 날아간 거예요. 날아간 노후자금 5천억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온 국민연금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얘기죠. 사실 국민연금은 이게 이재용 돈도 아니고 박근혜 돈도 아닌데 지들이 뭔데 우리 노후자금을 날리느냐 말이야.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국민연금 6천억을 우리의 재산이야 이건. 우리한테 강제로 납부시킨 우리 국민 돈을 박근혜가 이재용이 이재용이라는 띨띨한 애가 삼성 지분을 먹을 수 있도록 밀어준 거야. 그 대신 우리 돈 5천억을 손해보게 하면서 이재용이한테 200 몇십억을 내라 그래서 최순실 아가리에다 넣고 그 장시호 아가리에다 넣었던 거 아니야. 그걸 넣으라고 막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최순실이가 득을 본 거 아니냐. 이게 이번 뇌물죄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삼성 경영권 승계 수혜자 이재용을 지금 구속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현재까지 검찰의 입장을 권영철 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구속은 정해져 있다. 시점을 저울질할 뿐이다. 맞습니까? 지금 권영철 기자의 그 취재 내용이 이재용의 구속은 정해져 있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최순실의 삼성 뇌물죄에 대해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좌우지간 이재용이 자기 회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오너라고 주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노동자들의 고통과 이런 제대로 된 임금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면서 오너라고 주장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경영권을 주장하겠다라는 이 못돼 처먹은 이 삼성가의 이재용, 이건희 가문의 이 만행을 우리 손으로 끝내야 되는 시점이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이게 어저께 터진 사건이, 그러니까 어저께 터진 뉴스가 박근혜가 최태원의 사면을 약속한 대가로 SK로부터 돈을 뜯은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어제 녹취록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SK의 부회장이 최태원을 만나가지고 면회를 하면서 은어를 쓴 거야. 암호를 쓴 거야. 뭐라냐,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대신 우리가 짐이 많아졌다. 숙제를 정확히 받았다. 이 말이 결국 박근혜가 최태원의 이 귀국이라는 건, 왕 회장은 박근혜고 이 귀국이라는 건 최태원 사면을 이야기하고, 대신 숙제라는 건 재단에다 내는 110억 이거를 받은 거다. 요런 내용이 아니냐라는 이제 녹취록이 나온 거죠. 요거는 최태원이 인정을 해야 성립되는 녹취록이야. 좌우지간 이제 이 최태원 얘기가 나오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이 삼성에 이어서 지금 다른 기업에게까지 SK도 뇌물죄로 지금 수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SK에 대해서도 지금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세월호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아무 관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게 된 가장 본질적으로 국민들을 분노시킨 건 뭐였냐면,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뭐 했느냐. 이거잖아. 그리고 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성형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
그 성형시술을 이제까지 대준 게, 약 대주고 의사 대준 게 최순실이다? 이러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서 여기까지 터진 거예요. 결국 세월호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리가 터진 거고, 그리고 이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가 터지면서 우리 사회의 재벌 비리가 또 터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가 우리 사회의 모든 적폐를 드러낼 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이 재벌 비리가 이게 지금 또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그 2대 문제를 비롯해서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국민연금 문제가 이게 나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봐. 이거 정권 바꾸고 반드시 어떻게 보면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터져야 될 문제인데 뭐냐 하면 이명박이 우리의 국민연금을 대기업에다가 지 멋대로 꽂아 넣은 거. 이게 왜 중요하냐? 무슨 얘기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주식 가격이 거품이다. 그래서 막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그걸 전부 다 국민연금으로 사들였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 이명박 때 그 국민연금으로 그 대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래서 대기업 오너들도 그 새끼들이 다 국민연금에 팔아먹었어. 비싼 값으로 제일 비쌀 때 팔아먹었어.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주식을 뭐 5% 10%씩 갖고 있는 거야. 5% 7%씩. 근데 이게 언제 깡통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이 자산이 우리의 노후 자산이 지금 풍전등화인데 그 와중에 이 박근혜 미친년이 박근혜 최순실 미친년이 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면서 거기서 5천억을 또 날려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명박이 29조 원 날리고 박근혜가 5천억을 날린 사건이에요. 박근혜 최순실이. 정말 화가 나죠? 그래서 이재용이가 구속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삼성의 오너 경영 체제가 종식돼야 되는 거야. 무엇보다 이재용이 어떤 면이 있느냐? 굉장히 무능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201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2010년에 이제 이건희가 은퇴를 했어. 경영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이재용한테 경영권을 넘긴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2009년 10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도입이 돼. 그런데 그때 삼성에서 이게 올라왔다 내려간 기사인데 삼성에서 SK통신에다가 이재용이 최태원한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아이폰을 SK에서 팔지 마라. 그래서 스마트폰 서비스를 SK에서 하지 마라. 그 당시에 아이폰을 SK는 하지 말고 KT만 했어. KT에서만 아이폰을 팔고 SK도 LG도 안 판 거야. 그 당시 이제 이 3G 시장이었어. 그때 2009년은 3G 속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LG의 그때 부회장이 바뀌는데 LG의 부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은 그 모바일 인터넷 안 된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안 될 거다. 그러면서 모든 LG의 돈을 그 온라인 유선 인터넷을 까는 데다가 다 투자를 하고 3G 시장에 쳐다도 안 봤던 거야. 그게 문제가 이제 2009년 10년에 문제가 되는 거야.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를 인터넷에 접속을 하는 모습이 충격이 된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그 아이폰이 6개월 동안 수입이 일단 중단이 돼. 6개월 동안 수입이 중단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아이폰의 앱이 전 세계적으로 막 개발될 때 우리나라의 프로그래머들이 아이폰 앱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그게 나라 차원에서 6개월이 중단이 되고 못 들어오고 미뤄진 거야. 그러면서 삼성의 스마트폰을 팔으라고. 그러면서 아이폰이 전화가 안 된다. 삼성은 전화가 잘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폰을 막 비하하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팔았어. 그런데 그때 유명한 게 그 옴렉이라고 옴니안가라는 삼성의 1세대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전화는 진짜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컴퓨터가 안 돼. 스마트폰인데.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액정이 두꺼워가지고 전화도 못 받아. 전화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밀어도 밀려지지 않는 그런 사건이 그게 이재용이 맨 처음에 경영권을 받았을 때 있었던 사건이야. 그러다가 2010년인가 가을에 냉장고 폭파 사건이 있어. 그때 이건희 대노 사건 그러면서 돌아와. 원래 이건희가 왜 경영권에서 손을 뗐냐 하면 2006년에 있었던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2006년에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라는 게 터져. 노회찬이 삼성에서 우리나라 법조계에 뇌물을 줘가지고 키운 장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삼성 장학생 법조인 명단을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때 우병우도 아마 그 사건 수사를 맡았던가 할 때 그랬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성이 우리나라 검찰들을 어떻게 병들게 했나. 그게 터진 사건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터뜨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 최고 스타들의 모든 스캔들이 동시에 터져버리는 거야. 뭐 유명한 남자 배우가 도박병이 있다. 도박하는 중독증이 있다. 뭐 여자 연예인이 언론사 사장이랑 bun가bun가 하다가 뭐 복상사 했다. 뭐 별의별 얘기가 그때 삼성 엑스파일로 터지는 거야. 그래서 그 삼성 엑스파일로 그러니까 그 연예인 엑스파일로 터지는 바람에 그 삼성의 엑스파일 사건이 묻혔어. 그래도 그게 2008년인가에 이제 재판이 최종적으로 이건희 실형이 선고돼요. 예. 그 이건희 실형이 선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희가 그 실형을 면하는 대신 경영권에서 손을 떼기로 한 거야. 2008년에. 그래서 이건희가 2009년에 경영에서 손을 떼고 이재용한테 넘겼는데 스마트폰 사건이 터지고 2년 만에 이건희가 씩 돌아오는데 뭐라고 돌아오느냐 하면 이건희 대노라는 뉴스를 내면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건희 대노라는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한 달 전에 삼성에 냉장고가 터졌다. 근데 이게 냉장고가 터진 게 이 냉장고가 한 대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라인 전체의 문제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온 이 모델이 전부 다 폭탄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건희의 리콜의 역사가 막 신문기사로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뭘 했냐. 한 달 전 뉴스를 찾아봤어. 냉장고 폭파해갖고. 뉴스가 없어. 무슨 얘기냐. 그 삼성 냉장고가 터졌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아파트 아래 위층에 유리창이 다 깨졌어. 그 집 냉장고가 폭파하면서. 근데 그때 마치 그 집이 비어있어서 피해자가 없었지. 만약에 누군가 사람이 살고 있었으면 애가 만약에 그 집에 그 냉장고 앞에 있었다면 처참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던 거야.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뉴스가 한 줄도 안 나온 거야. 냉장고였어. 냉장고. 내가 정확히 기억해. 그래서 내가 삼성 냉장고를 버리게 돼. 예. 그래서 이 삼성 냉장고가 폭파한 사건인데 세상에 뉴스가 한 줄도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건희가 대노! 그러면서 나타나. 그래서 이건희 대노했다 그러면서 이재용한테 경영권을 뺏은 거예요. 그게 이재용의 첫 번째 실패 사건이야. 그 다음 이건희가 이제 쓰러졌잖아. 쓰러져가지고 몇 년 전부터 두문불출하고 뭐 이미 죽었다는 막 소문이 돌고 있잖아. 그래도 이건희가 살아있다는 둥 막 성매매를 했다는 둥 그 성매매 동영상은 나는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있어. 이건희가 죽었다는 소문이 막 도니까 성매매 동영상을 퍼뜨린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어. 의혹이야.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왠지 그런 효과를 낸 거 아니냐. 근데 좌우지간 이건희 사망설이 도는 시점이 이재용의 경영권을 받은 시점이야. 자, 그리고 나서 터진 게 갤럭시 폭파 사건이야. 갤럭시 폭탄 사건. 갤럭시 7 그 폭발 사건이 이재용 첫 작품이야. 이재용 첫 작품인데 그 이재용 첫 작품이 전 세계 내가 그 미국 갔다 왔잖아. 뉴욕 갔다 왔잖아. 써있어. 갤럭시 7 갖고 있으면 갤럭시 노트 7 갖고 있으면 탑승기 중지된다고. 갤럭시 노트 7 버리라는 거야.
휴대폰을 버리라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그 노트 7이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 비행기의 금지 물품이 됐어. 이 문제는 뭐냐면 삼성의 브랜드는 사실 삼성 게 아니야.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요, 우리 국민들이 진짜 20년 동안 삼성전자 전화기 써주고 삼성전자 물품을 써줘서 국민이 만들어준 기업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해외에서 장사할 때는 일본인인 것처럼, 일본 기업인 것처럼 장사하고 한국 기업인 티를 안 낸대.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좀 무식한 사람들은 삼성이 일본권 기업인 줄 안다는 거야. 근데 이 삼성이 그런 물건을 어떻게 팔았냐? 외국에는 똥값으로 팔아. 삼성 전화기가 외국에서 뭐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팔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30몇만 원을 파는 거야. 3배로. 스마트폰도 우리나라에서 70만원, 80만원 받고 팔면서 외국에는 30몇만 원으로 파는 거야. 20몇만 원, 30몇만 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2~3배로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그 삼성전자가 공짜폰인 것처럼 팔아서 국민들이 그걸 3년씩 약정을 하고 그 전화요금을 갚아주면서 국민들이 키운 기업이야. 근데 이재용이 경영 능력이 없는데 그 CEO를 맡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피땀으로 키운 기업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격하시킨 거야. 근데 걔한테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국민연금 5천억도 날린 거야. 이 사건 화가 나 안 나? 화 나는 사건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재용이 구속돼야 될 뿐만 아니라 최순실 박근혜도 다 구속돼야 되는 사건이야. 자, 그래서 이 삼성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이 최태원 박근혜 그 사면 합의 그 기사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태원이 감옥에 있었어. 최태원이 이제 감옥에 있었는데 아마 3년형인가를 받고 감옥에 있었을 거야. 그리고 1년인가 1년 반을 살았는데 사면이 돼요. 근데 그때 박근혜가 뭐라 했냐면 사면은 아주 나쁜 거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을 했다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자기 정치 치하에서 사면은 없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 게 박근혜야. 근데 박근혜 때 유일하게 최태원을 사면을 시켜준 거야. 유일하게 최태원을 단독 사면을 시켜줬어. 그래갖고 그때 뭔가 수상하다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면 여기에 뭔가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증거가 될 만한 녹음 파일이 나왔어. 박근혜 최태원 사면 거래 특검 교도소 녹음 파일 확보. 자, 혐오 사진이라서 넘어갈게요. 특검이 최 회장 면회관 SK 김영태 대화 내용을 확인했는데 박 대통령이 사면하기로 했으니까 회장님 숙제 있다. 이후 미르K 재단에 뇌물 성격으로 돈을 냈고 SK는 미르 언급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8월 15일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최태원 SK 회장이 정부의 특별 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교도소에서 사면을 해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박근혜 대통령 쪽 요구를 전달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을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 특검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영태 SK 어쩌고저쩌고 위원장은 2015년 8월 10일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을 찾아가 박 대통령이 사면을 하기로 하며 경제 살리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사면으로 출소하면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최 회장과 김 위원장의 이런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실제 최 회장은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8.15 특사 명단에 포함돼 15년 8월 14일 0시에 출소했으며 사흘 뒤인 8월 17일
SK 쪽은 SK 하이닉스에서 세계 반도체 생산 라인에 총 46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SK 쪽은 2달 뒤 박 대통령 주도로 미르 재단이 설립되자 총 68억 원을, 지난해 1월에 만든 K스포츠 재단에는 총 43억 원을 냈다. 그래서 대기업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냈대잖아, SK가. 이게 특별사면의 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은 없다는 대선 공약 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최 회장을 특사로 풀어준 데 대한 보답 차원에 SK 쪽이 미르K 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SK 쪽의 재단 기금 제공 당시 횡령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 부회장의 사면 문제가 불투명했던 만큼 기금의 뇌물 성격이 더욱 짙다고 보고 있다. 부회장은 2016년 7월 29일 가석방 됐다. 자, 특검팀은 최 회장의 특사가 결정되기 20여일 전인 15년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기업 간담회 뒤 진행된 박 대통령과 김창근 위원장의 단독 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 문제가 논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안종범으로부터 확보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누구에게 나왔다? 안종범에게서 나온 얘기였다. 특검팀은 15년 8월 15일 특사 일주일 전 8월 8일 SK 사면을 검토하고 특사의 정당성을 확보해줄 자료를 SK 쪽에서 받아 검토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14년 9월부터 15년 8월 중순까지 15년 8월 중순까지 8.15 특사를 전후해서 김 의장과 이만우, 송길승 얘네들이 안전수석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에서 최 회장의 특사가 사전에 물밑 조율되고 사후 고맙다는 사례 인사가 오간 내용도 확인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네. 빼도 박도 못한 내용이네. 이에 대해 SK 쪽은 김영태 위원장이 최 회장을 접견할 때 이미 언론을 통해 최 회장이 사면 대상인 것이 알려졌다. 미르재단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SK하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급성장한 두 개의 기업이야. 96년 이전에는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우리나라 인류 기업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다가 그 95년, 5년, 6년 지나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위가 됐어. 그 휴대폰이 일상화되면서. 그 전에는 삼성전자가 거의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고장이 너무 잘 나가지고, 그때 전부 다 골드스타 쓸 때였어. 금성. 그 다음에 금성이 1위, 그 다음에 대우가 2위, 그리고 삼성이 3위였어. 그런데 그 삼성전자 전화기를 공짜로 지급하면서 그때부터 삼성이 큰 거야. 공짜 휴대폰인 척하면서 SK에서 전화기 값은 내실 필요 없고요. 3만 원짜리 요금제를 3년만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 3만 원짜리 요금제 중에 국민들이 3만 원만큼 다 쓴 사람이 없었어. 결국 그 3만 원에는 전화요금 15,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그 15,000원짜리면 결국 3년이면 40몇만 원을 주고 그 전화기를 썼던 거고, 한 사람한테 40몇만 원씩 그 20년 동안, 그 삼성전자 SK통신이요, 우리나라 통신업계 70%인가 차지했었어. 우리나라 휴대폰 시장의 70%. 그러니까는 이게 2천만 대 이상이 우리나라에서 팔린 거야. 그렇게 삼성이 큰 거였어. SK통신이랑. SK도 사실은 그 휴대폰이 나타나기 전에요,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예, SK라는 기업이 그 휴대폰 이전에는 별로 그 선경그룹이라 해서 별로 유명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 SK통신이 발달하면서 인류 기업이 된 거야. 그래서 삼성전자 SK는 휴대폰이 발달되면서 성장한 기업이야. 그리고 그 휴대폰을 통해 성장한 SK하고 삼성전자는
지네들이 무슨 경영, 뭐 창조 경제를 하거나 창조 경영을 하거나 무슨 뭐 마인드 경영을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공짜인 줄 알고 노예 계약을 해서 계속해서 키워줬기 때문에 성장한 기업들이라고. 그런데 이것들이 황제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국민의 짐이 되고 국민 돈을 빼먹는 아주 이 국민의 돈 빼먹는 그 하마들이 된 거죠. 예. 예. 삼성전자하고 SK는 정경유착하고도 달라. 가령 현대는 정경유착의 표상이야. 현대는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까지 기업에서, 그러니까 정권이 키워준 기업이야. 현대하고 포스코, 현대나 포스코는 국민이 키워준 기업이에요. 아니, 정부에서. 그래서 정경유착의 상징이야.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SK는 그 정부가 키워줬다기보다 얘네는 국민의 피꼬를 빨아먹고 성장한 기업인 거야. 국민의 피땀으로 골수를 빨아먹고 큰 기업이라고. 그래서 SK하고 이 삼성에서는 이 무능한 것들이 경영을 그만하게 해야 돼. 예, 이것들은 진짜, 예, 정유회사는 정부가 키웠죠. 예, 정유회사는 정부가 키운 게 맞아. 예, 왜냐? 이 정유회사가 굉장히 정유하는 과정이, 정유회사에서 정유를 하는 과정이 전기가 엄청 들어간대요. 전기가 엄청 들어갔는데, 그 전기를 일반 가정집 전기의 반값으로 공급해 준 거야. 원전을 지어가지고 일반 가정집의 반값으로 대기업에다가 전기를 공급했어. 그래서 정유산업을 국가에서 키워준 거야. 오늘 미친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빨갱이. 그래. 야, 그래. 얘네들이 막 환장을 했구나. 중계방에 지금 망치 부인이 중요한 얘기 하나 보다. 역시 예, 자세가 돼 있어요. 예, 아까 누구 어떤 또 미친놈 있던데?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였어? 얘 하나였어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 얘기를 하면 그 요원들이 들어와. 삼성 알바들이 있어. 삼성 쪽 알바가 있어서 삼성을 비판하면 들어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예. 삼성을 비판하면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요원들이 있어. 자, 요런 얘기 잘 몰랐던 거.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 네. 요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삼성 알바란 얘기는 별칭인데, 삼성을 비판하면 들어와서 시비 거는, 삼정원. 야, 말도 잘 지어. 예. 왠지 국정원스러운 애들이 있어. 예. 그리고 얘네들이 이명박을 욕하면 지랄해. 얘네들의 특징은 이명박을 욕하면 지랄하고, 그리고 대기업을 욕하면 들어와서 지랄하고. 예. 이 삼정원. 예, 그런 애들이 있다. 가만히 있어 보자. 잠깐만요. 네. 얘네는 진짜 목포 김기춘은 절대로 풀어주지 말아야 돼. 칸? 알았어. 예. 예. 하여간,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이야기, 이 삼성의 이재용이 특검에 오늘 출석해서, 뇌물죄를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뇌물죄 인정 안 하겠죠. 자기네들 강제로 뺏겼다. 이러면서 지랄하겠죠. 그죠? 예. 하여튼, 그 부분,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이야기로 이 최태원. 예. 이 최태원의, SK도 사실은 뭘로 컸다? SK통신으로 컸어. SK통신의 가입자가 전체 우리나라 휴대전화 가입자 중에 60%예요. 거의 독과점이야. SK가. 그 SK가 제일 비싸고, 제일 서비스가 후져. 그거 알죠? SK가 제일 서비스가 후져. 그러니까는 SK에서 아이폰을 사면 아무 혜택이 없어. 가령 이제 뭐 LG나 KT에서 아이폰을 사면 그 혜택이 많은데 SK는 아무 혜택이 없어. 삼성폰만 그 강요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SK가요, 그 뭐라 그러나, 인터넷이 사람 많으면 제일 접속이 안 되는 게 SK야. 왜냐? SK가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 모여있으면 거의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건 뭐냐? 그러면 가입자가 60%면 그만큼 투자 설비를 해야 되는 거야.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오늘도 SK하고 계속 싸웠는데, 아니, 문자를 보내면 문자가 가지를 않아. 그게 몇 번씩 다시 보내야 돼, 지금. 그 나만 그러는 거예요? 이 전화번호가 어디서 털렸나? 내가 지금 문자를 보내면 3일 동안 문자가 제대로 안 가. 여러분도 그래요? 문자 발송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서비스 센터에다가 해결해 보라니까 뭐 껐다 키라는 둥 껐다 켰는데도 계속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국민 60%가 가입해서 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 이게 충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SK에선 뭐 하냐? SK끼리는 통신 무료.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전화 통화 많이 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통화 요금제에 통화 무제한 요금이 있어. 통화 무제한. 그리고 인터넷은 전부 다 이 데이터 제한이 있어요. 인터넷 무제한이라고 얘기해놓고 실제로 인터넷 무제한이 아니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통화를 그만큼 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바쁘니까요. 통화 안 해요. 통화해서 얘기하면 말이 길어져. 그런데 문자를 보내면 짧은 문자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문자로 해결하지 전화통화는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통화 문자 무제한이라 그래. 근데 옛날에는 이 문자도 통당 20원씩을 꼬박꼬박 받아 챙겼어. 그 뭐 1000통까지 무료. 근데 원래 문자는 사실은 돈을 안 받았어야 됐대잖아. 근데 우리나라만 문자에 돈을 받은 거야. 그것도 20원씩. 너무 비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싸게. 그 문자 받은 돈도 그게 다 이 SK통신을 키운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실제로 문자나 전화 통화를 많이 안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터넷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인터넷 무제한이라 해놓고 10기가 쓰고 나면 완전히 속도가 3G로 떨어지는 거야.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아프리카를 볼 수도 없어. 그래놓고 인터넷 무제한이라 하면서 돈을 받아 처먹는 거죠. 아주 나쁜 놈들이야. 예.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등쳐먹는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 대기업들이 어떻게 계속 경영권을 보장했냐. 박근혜, 최순실 이런 광녀 시스터즈에게 돈 처바르고 경영권을 유지해왔다. 감옥에 잡혀가서도 사면받았다. 이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바람을 우리의 그 뭐라 그러나 마음을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어. 동률이 부른 오래된 노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는 노래인 듯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올해는 확실히 대선의 해입니다. 이른바 잠룡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 신년 특집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4번째 시간에 모실 이분은 촛불 공동 정부론을 주장하고 나선 분.
최근에 당내 친문 패배주의에 대해서도 패권주의에 대해서도 강하게 공개 비판을 하고 나선 분 박원순 서울시장 만나봅니다. 박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자신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게 제가... 아무나 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선 출마. 네네. 아니, 저는 왜 질문 드렸냐면 사실은 지지율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는 20%까지 육박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또 당내에는 이미 지지율 30%가 넘는 강력한 후보가 있고. 그래서 이게 씨름으로 치자면은 지금 뒤집기 한 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쉬운 한 판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맞습니다. 씨름에서 가장 묘미가 있는 성분은 뒤집기 한 판이죠. 그렇죠. 선거에서 가장 역동적인 게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인데요. 우리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런 뒤집기 승부를 통해서 정치에 또 국민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흥미진진하고 감동 주는 뒤집기 정치가 이번 대선에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정말 준비된, 검증된 이런 후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후보를 제대로 찾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한 판은 아니지만 그 뒤집기 한 판이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본선에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거다. 바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들고 나온 것이 촛불 공동정부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촛불 공동정부라는 거는요. 예. 대한민국 개혁과 탄핵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1000만 명 이상이 광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그 야당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드는 정부를 저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이 돼도 소수 정당이 집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정부가 아니면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 엄중한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이렇게 정권 창출 과정에서부터 없앨 수 있고요. 또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자면서 제왕적 대통령 또다시 뽑는 것은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촛불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분권형 대통령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헌을 지금 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사하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뭐 개헌이 필요하다면 임기 중에 개헌할 수도 있는 이런 원동력을 삼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촛불 공동정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궁금했는데 이게 촛불 공동정부론이라는 게 말은 좋은데 좀 그냥 레토릭에 그치지 않겠는가? 이게 방법이 있겠는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까? 뭡니까? 그럼요. 야, 촛불 공동. 자, 지금 여기까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 대선이 드라마가 돼야 된다. 뭔가 드라마틱해야 된다. 그냥 지금처럼 그 문재인 대세론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처음 했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촛불 공동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여기서 촛불 공동정부란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야당, 새누리를 뺀 모든 야당이 모여서 뭐 정의당도 국민의당도 더민주도 하나가 돼서 여기서 이 공동 내각을 꾸리자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욕먹을 일이야? 요즘 자꾸 이상해진다는 사랑의 딸님 뭐가 이상한데요? 이게 왜 이상한 얘기야? 요즘 자꾸 이상해진대. 뭐가 이상한데? 사랑의 딸님 설명해보세요. 뭐가 이상해지는지. 그리고 아까 그 아침에 빛나라 너는 앞으로 블랙이야. 근거도 설명 못하면서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무조건 까고 있는 거야 지금. 무조건 아니 이렇게 정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까대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지 의견이랑 다르면 욕하는 거야? 아니 박 시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욕부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경선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부에 동의하는 예. 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예. 정의당, 국민의당 또 심지어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촛불 공동경선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것이죠. 사실 뭐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에 각 지역별로 촛불 집회가 열렸던 광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이 촛불 광장에다가 수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해가지고 예. 누구나 자유롭게 예. 공동정부의 후보 선출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동안 어린아이까지 가족들이 함께 예. 투표소에 나와가지고 예. 민주주의 산 교육도 되고 또 대통령 후보를 스스로 뽑는 자긍심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뽑힌 대통령 후보라면 예. 당연히 촛불 시민들이 뽑아주었다는 자부심도 생기고요. 뭐 그야말로 정권 교체 자체 간의 축제도 되고 축제가 되고 네. 사실 뭐 제가 지난 2011년 예. 서울시장 선거 나왔었을 때도 그때는 저는 무소속 후보였거든요. 그렇죠.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함께 공동경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거는 그 18세 이상 예. 그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이 광장에 나와서 지금 광장에 뭐 100만 이상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절로 완전한 국민 경선도 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경선 후보를 뽑게 되는 거죠. 완전 국민 경선은 완전 국민 경선인데 이게 뭐 모바일이냐 아니면 선거인단 등록해서 누가 뭐 어디 가서 하냐 이게 아니라 촛불 광장 전국의 그 촛불 민심이 모였던 그 광장에 투표함 설치해서 누구든지 와서 경선하게 하자. 예, 그러면 그 뭐 아마 수백만 명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경선에 뽑힌 사람은 반드시 예. 본선에 당선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노래 중에 왜 촛불 잔치를 벌려보자 이런 게 있는데 촛불 잔치 같은 경선을 벌려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면 네, 그 공동 정부 안에는 대상이 어디 그 연대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저는 일단 야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은 뭐 아무리 지금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결국 초록이 동색이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우리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가 어떻게 새누리로 가겠냐, 또 이명박이랑 왜 자기가 합치겠냐, 그리고 지금 그 새누리당 출신들이 탈당을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걔네들은 초록은 동색이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박원순 시장이 지금 바른정당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못 들었어? 지금 얘기하잖아. 탈당을 하고 나와도 초록은 동색이다. 그게 바른정당 아니야. 지금 바른정당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요? 다시 들려줘? 귀가 안 들려? 다시 들어봐. 뭐라 그랬는지. 같은 경선을 벌려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 공동 정부 안에는 대상이 어디 그 연대 대상은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가능해요? 저는 일단 야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새누리당은 뭐 아무리 지금 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 결국 초록이 동색이고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 야권들이 이런 그야말로 함께하면 정말 국민적인 그런 축제가 되고 또 굉장한 이 경선 과정이 돼서 국민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우리 손으로 네. 뽑는 후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어떤 경선 과정에 드라마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감동의 드라마가. 맞습니다. 그냥 모바일 투표라든지 뭐 이런 방식은 감동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동안 뭐 많은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쉽고 재미난 길을 두고 왜 둘러갑니까? 자, 이게 왜 욕먹을 일이냐고. 이게 왜 욕먹을 일이냐고. 지금 새누리당 출신이 탈당을 해서 새로 당을 만들어도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출신을 제외하고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모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국민의당을 포함하자는 얘기는 뭐 때문이냐. 지금 국민의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야? 호남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국민의당을 배제하자 그러는 건 호남을 배제하자는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을 찍었던,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호남표들도 같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국민의당을 빼야 된다. 국민의당이 야당이었으면, 야당이 아닌 뭐야? 여당이야?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냐? 이제 지금 국민의당에 대한 반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옛날에 김영삼 사람들이 영남민주당이었고, 김대중 쪽 사람들이 호남민주당이었어. 그래서 호남민주당이 평민당, 영남민주당이 신민당이었다고. 근데 지금 이 갈등이 그때부터 생긴 거야. 김대중 민주당, 김영삼 민주당 때, 그때부터 지역 감정을 부추긴 거지. 박정희가. 그때부터 길든 사람들이, 국민의당이 야당이었음? 너 파사, 너는 강태구 앞으로 우리 방 못 들어와. 넌 FES 스토리, 너 아무리 나한테 블랙 풀어달라 해도 절대 안 풀어줄 거니까 쪽지 보내지도 마. 지금 국민의당을 배제한다는 건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호남을 배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국민의당까지를 다 합쳐서 야3당으로 묶어갖고 가야 된다. 아니 지금 우리가 국민의당을 새누리당이라고 버려버리면, 국민의당이랑 새누리당 합쳐버리면 어떡할 건데? 국민의당, 바른당, 새누리당 합쳐가지고 거대 여당 만들어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어쨌거나 국민의당을 우리 편으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너네 머리가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니는 거지. 모자 쓰려고 달고 다니는 거지. 좀 아날로그식 같은 느낌도 들지 모르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이게 지금 온 국민이 지금 광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런 길만 열어주면,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나왔던 정말 1,000만 명이 아니라, 아마 모든 유권자가 이미 경선 과정에서 다 나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동의 드라마가 있어야 그게 본선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선 촛불 광장, 촛불 경선 필요하다. 청취자 김미희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울한 지지자가 되고 싶진 않거든요 하면서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꿈 같은 얘기네요라고 이재용님은 또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는 늘 꿈을 갖고 그걸 실현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이제 촛불 경선이란 화두를 던지셨으니까 여기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는 좀 지켜보기로 하고, 결국 이런 경선 얘기를 제안하려면, 당에다 제안하려면. 자, 지금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망치 부인이 옛날에 얘기했던 원샷 경선 얘기하는 거야. 촛불 집회에 나왔던 모든 시민들이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다 같이 거기에서 무슨 당원이니 뭐니를 따지지 않고 거기서 그 투표함을 설치해서 투표하자. 그래서 야권의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자. 그런 이벤트를 하자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냐고. 이게 왜 문제야. 무슨 모바일로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왜 누구 지지자한테 전화가 왔네 안 왔네, 불법 경선이네 어쩌네. 그것보다 참여하고 싶은 모든 야당 지지자들이 가서 박근혜 탄핵하라 그리고 가서 투표하는데 그게 왜 나쁜 일이냐고. 그게 왜 나쁜 일이야.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국민경선도요, 옛날에 다 반대했어. 특히 당원들이 반대했지. 왜 당원들의 권리인데 이걸 국민한테 반을 주냐, 이러면서 반대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 주장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김근태 의장이야. 국민 경선을 주장한 게 김근태 의원이었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근태 의원의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열매는 따먹은 거지. 그랬던 거야. 국민 경선을 하자 그랬을 때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촛불 경선을 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 그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막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버스 동원해가지고 세과시하고 박스 대기 버스 대기 이따위 하면서
동원 선거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촛불 광장에서 참여해서 투표하자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반대하느냐? 소위 당원들끼리만 투표해야 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문재인 지지자들끼리만 모여서 투표하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문재인이 후보는 될지 몰라도 대통령은 못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 지금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문재인의 정당에서 문재인끼리만 투표를 하면 문재인이 후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어도 대통령은 안 된다고. 내가 뭐라 했어 어저께? 문재인이 가장 불리한 문재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재인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드라마가 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욕을 하냐고. 왜 욕을 하는 거야? 그 욕한 거 누구야? 문재인 지지자야 국정원이야? 문재인 지지자야 국정원이야? 이게 왜 욕먹어야 될 일이냐고.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 거야? 난 이 사람들이 진짜 문재인 지지자인가 싶어. 그 5%, 내가 볼 때 우리 방에서도 투표했던 그 5%야. 걔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재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니까. 내가 문재인이면 난 이거 받아. 아니 여러분, 지금 촛불광장에 나온 사람 절반 이상이 문재인 지지자 아니겠어? 생각해봐. 지금 촛불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 절반 이상이 문재인 지지자 아니겠냐고. 도대체 촛불광장 투표를 왜 반대해 문재인이. 내가 볼 때 지금 촛불광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이 문재인 지지자야. 아니 지금 지방 촛불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니야? 아니 광주에서도 문재인 마이크 안 주려고 그러니까 거기 촛불 시민들이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한테 마이크 잡았잖아. 문재인 마이크 잡았잖아. 이건 문재인을 못 믿는 거야. 지방에서는 문재인 지지자가 없어서? 아니 그러면 지방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없어서 촛불 광장 투표